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이 병실 바닥에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병실 안은 눈앞에 있는 침대의 경계조차 구분되지 않을 만큼 어두웠다. 그 어둠 속에 누군가 있었다. 수인은 발소리 없이 어둠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사람들의 인기척을 느꼈다. 1명, 2명, 3명. 그들은 수인이 누워있는 침대 주변을 둘러쌌다. 그들 6개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났다. 수인은 소리를 내지도 링거 바늘을 뽑을 생각도 못한 채 얼어붙었다. 첫 번째 남자가 손을 뻗어 수인의 입과 코를 막았다. 남자의 힘에 눌려 수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남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해 두 손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꼼짝할 수 없었다. 두 번째 남자가 폭이 좁은 칼로 수인을 찔렀다. 칼날이 갈비뼈 사이를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다. 두 번째 칼날이 다시 옆구리 근육을 자르고 깊숙이 들어왔다.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남자의 손이 입을 막고 있어 신음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남자는 수인의 중요 장기를 피해 노련하게 칼을 쓰고 있었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쳤다. 세 번째 남자가 장난처럼 수인의 몸 위에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서 던졌다. 휴지가 팔랑거리며 떨어져 수위처럼 그를 덮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눈과 하얀 이빨이 도드라져 보였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살인은 이제 시작이다. 세 번째 남자가 라이터를 켰다. 라이터 불빛에 그의 얼굴 아랫부분이 드러났다. 가늘고 붉은 입술이었다. 세 번째 남자가 수인을 덮은 휴지에 불을 붙였다. 수인은 뜨거운 열기에 허우적댔다. 불꽃이 커지면서 살인자들의 얼굴이 보였다. 3명 모두 얼굴이 같았다. 눈을 떴다.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이던 불꽃이 사라졌다. 창문을 넘어온 달빛처럼 병실 천장등이 흐릿하게 보였다. 막이 쳐있는 듯 뿌옇게 보이는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꿈이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수인은 몸을 일으켜 세웠다. 젖은 환자복이 등에 달라붙으면서 한기가 느껴졌다.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수인은 자신이 떨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침대 시트를 당겨 몸을 감쌌다. 병실 안을 휘젓듯이 훑어보았다. 이제 형광등 불빛과 창문의 햇빛을 구분해낼 수 있었고 빛과 그림자의 형태 정도는 구별해낼 수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시력이 회복되고 있었다. 수인은 꿈속에서 본 살인자의 얼굴을 기억해내려 했었다. 어쩌면 살인자의 얼굴은 자신의 과거 기억 속에 남은 카피캣의 얼굴일지도 모른다. 숨이 막혀오는 질식의 고통과 몸을 파고드는 칼날의 차가운 느낌, 몸을 태우던 열기는 생생하게 떠올랐지만 정작 살인자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몸의 떨림이 계속되고 있었다. 수인은 침대에 걸터 앉아 난간을 잡고 일어섰다. 발바닥이 땅에 닿자 안정감이 생겼다. 무게중심이 잘 잡히지 않아 휘청거렸지만 두 발로 걷기 시작하자 떨림이 사라져갔다. 수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기억을 잃은 후 처음으로 카피캣과 관련된 꿈을 꾸었다면 자신의 무의식은 이미 기억을 되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난간에서 손을 떼고 창문을 향해 걸었다.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떨림이 멈췄다. 수인은 창문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창문의 윤곽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환기를 하기 위해 창문의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불현듯 어제 갔던 사건 현장의 창문이 떠올랐다.
현장의 창은 암막이 쳐있던 것도 아닌데 빛이 전혀 새어들지 않았다. 마치 창문 앞을 무언가가 막고 있는 느낌이었다.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지만 한 형사가 언급하지 않은 이상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넘겼다. 지금 중요한 건 어제의 사건 현장에서 카피캣의 신원을 특정할 만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 카피캣도 언젠가 실수를 하겠지만 놈이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사람의 생명을 걸고 하는 도박과 같았다. 게다가 이길 확률이 너무 낮아 극도로 위험한 도박. 카피캣이 저지른 살인의 흔적만 쫓다간 영원히 그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조급한 마음과 좌절감, 자책감이 그의 생각을 자꾸 벼랑 끝으로 몰았다. 카피캣이 살인을 계속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놈의 범행 패턴이 자세하게 알려지면 연쇄살인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스스로 억울하다고 믿는 보통의 사람들이 카피캣을 모방해 놈의 이름으로 사적인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어떤 기준도 없이 행해지는 사적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것이고 이 연쇄 반응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감히 예측하기 어려웠다. 테러보다 무서운 재앙.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해서든 연쇄살인을 멈춰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수인은 카피캣으로부터 연쇄살인의 명분을 빼앗으면 놈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피캣이 아무런 근거 없이 사적인 복수를 위해 사람을 살해했다고 대중에게 알린다면 놈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수인은 지금이 그때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손잡이를 돌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창문 밖 풍경은 보이지 않았지만 천천히 해가 뜨는 쪽을 바라보았다. 해는 시계 바늘을 따라 도는 것처럼 아주 조금씩 움직였다. 그는 지루한 줄 모르고 해가 움직이는 걸 보고 있었다. 수인은 한 형사를 기다렸다. 카피캣을 잡으려면 그녀가 필요했다. 해가 창문의 직사각형 모서리에 왔을 때쯤 병실 밖에서 한 형사의 목소리와 가는 톤의 최순경 목소리가 들렸다. 한지수가 경찰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등산복을 입은 남자가 그녀를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왔다. 한지수는 걸어오는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서울청 출입기자였다. 어디서부터 따라붙은 거지? 한지수는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에 땀이 뱄다. 안 형사님, 저 수도일보 진중일 기자입니다.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그가 한지수 앞을 가로막았다. 이거 한번 봐주시죠. 진 기자가 다급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그가 내민 휴대폰 속 사진은 이정우가 살해된 오피스텔이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사진을 넘겼다. 다음은 과학수사팀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카피캣이 살인을 저지른 사건 현장 맞죠? 진 기자가 물었다. 한지수는 그가 무엇을 확인하려고 자신을 쫓는지 몰라 도망치듯 걸음을 옮겼다. 제가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인지 몰라서 확인받으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가 말을 멈췄고 한지수도 걸음을 멈춰섰다. 이미 몇 번이나 감식을 한 현장인데 왜 과수팀이 다시 들어갔냐는 거죠. 최근에 카피캣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 중요한 증언이 확보됐다는 게 저의 추측인데 맞습니까? 과수팀이 이정우의 오피스텔을 다시 감식한 건 이경감이 말한 부러진 칼끝을 찾기 위해서였다.
한지수가 엘리베이터의 스위치를 눌렀다. 그리고 전 그 중요한 증언의 소스가 한 형사님한테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한지수가 그를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진 기자가 시선을 피했다.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문이 열리자 한지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녀가 대답을 하든 대답을 하지 않든 기자는 카피캣에 대한 기사를 쓸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경감의 상태에 대해 추정한 내용을 보도할 것이다. 저 진료받으러 가는데 타실 건가요? 한지수가 기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다. 그가 멈칫하는 게 느껴졌다. 아직도 회복 중인 거 맞습니까? 그의 마지막 질문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이제 이경감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한지수는 초조한 나머지 평소보다 걸음이 빨라졌다.